안녕하세요. 박지음의 불면을 잊은 긴긴밤입니다. 저는 불밤을 책임질 박지음 소설가이고요. 잠들지 못하는 여러분의 밤을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이 방송을 틀어놓고 듣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소설은 제 책 관계의 온도에 수록된 단편소설입니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딜 쿠샤라는 서양식 주택이 있습니다. 그 집은 3.1 독립운동 선언서를 외신에 전달한 엘버트 테일러와 메리 테일러의 집입니다. 그 집은 복원되기 전까지 귀신의 집이라고 불린 폐가였는데요. 그 집과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봤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새벽이면 불면에 시달리는 엄마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살고 싶니? 내 안에는 불 켜진 방이 있어. 성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 정신이 담겨있는 공간이야. 내가 평생 꿈꾸며 찾던 공간이지. 그곳에서 너와 보듬고 살고 싶어. 엄마의 집 앞에 서자 그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은 너를 망칠 거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따라왔다.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인생을 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손에 쥐었던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아빠는 이 집에 없다. 나는 다짐하듯 말하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낡은 양철 대문을 열자 초록색 잔디가 눈앞을 채웠다. 비좁은 마당과 반지 아래 애상했던 나는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주소를 확인했다. 인기척을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엄마가 내게 손짓했다. 엄마의 집 거실에 들어섰을 때 벽난로가 보였다. 붉은 벽돌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벽난로는 메리의 집에 있던 낡은 벽난로를 떠오르게 했다. 벽난로 안에는 타다 남은 재가 있었다. 벽난로 위 잉글루크에는 작은 인형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돌아르반과 네덜란드 소녀, 인디언 소녀와 치파오를 입고 있는 소녀, 일본 고양이 인형과 프리다 칼로우 해골 여인, 스페인의 블랙 성모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내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공항 기프트숍에서 하나씩 사온 것들이었다. 명절이면 엄마의 집에 오지 못해도 그동안 사놓은 것들을 택배로 보내주곤 했다. 건강식품과 상품권과 작은 인형들을 함께 보내면서 받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식탁과 거실의 구석구석에는 각종 화초가 자라고 있었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벽난로 앞에는 흔들의자가 있었고 베이지색 3인용 소파가 탁자를 가운데 두고 놓여 있었다. 거실 정면에는 앤틱풍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피아노가 과연 소리가 날까 의문이 들었다. 3인용 소파 옆에는 2인용 소파가 있었다. 3인용 소파 양옆으로 대형 스탠드가 있었고 천장에 조명이 없었다. 부엌과 거실의 경계를 나누듯 동그란 식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좁은 주방에 목재로 만들어진 주방 가구가 보였다. 온돌에 익숙한 한국식 공간이 아니라 벽난로와 카펫이 깔린 서양식 공간이었다. 엄마의 집은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안정감과 화초의 조화로 따뜻한 느낌을 풍겼다. 베란다로 뒷마당이 보였는데 초록빛 잔디와 화초가 자라고 있었다. 화단에는 고추며 가지, 토마토, 블루베리, 옥수수, 애호박, 깻잎, 상추, 고추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어서 눈이 부셨다. 엄마의 집은 거실도 부엌도 방도 딱 혼자 살기 좋게 작았다. 엄마는 침대가 놓인 안방을 지나서 책상이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침대는 없었고 엑스트라 베드가 접혀 있었다. 책상에는 데스크톱이 있었고 데스크톱 옆에도 난초가 자라고 있었다. 여기서 자면 된다. 나는 엑스트라 베드를 못마땅하게 바라봤다. 엄마의 침대는 새하얀 호텔식 시트로 감싸여 있었고 북유럽 스타일의 이불이 올려져 있었다. 엄마는 저런 침대에서 자면서 딸이 왔는데
바닥에서 자라는 건가? 나는 불어 퉁명스럽게 말했다. 소파에서 잘게요. 나는 소파가 편해요. 제 짐은 저 방에 풀어놓을게요. 엄마랑 같이 앉아도 되겠죠? 엄마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볼이 움푹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엄마가 말했다. 그러렴.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죽은 시간인 새벽 3시부터 깨서 잠들지 못한단다. 내가 좀 부스럭될 거야. 괜찮지? 곧 너도 익숙해질 거야. 엄마를 자세히 보니까 못 먹고 못 자는 얼굴이었다. 거중만 남은 어깨가 굽어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년 전이었다. 그때 엄마는 50대 중반임에도 하이힐을 신고 청바지를 입을 만큼 젊었다. 그러던 엄마가 5년 만에 근육이 흐물거리게 빠지고 몸이 굽은 노인이 돼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지내지 않고 화장만 했다. 엄마는 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장례식을 포기했을지 모른다. 나는 휴대폰을 꺼놓고 지내다가 한 달 만에 켰다. 엄마의 문자를 보고 아버지의 부고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엄마에게 오는 길이었다.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던가? 나는 아버지의 유골이 있는 곳을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화장한 다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 집에 보관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유골이 무섭지 않냐고 물으려는 내게 엄마는 좀 더 같이 있다가 보내려고 라고 말했다. 이 아기자기하고 안락한 엄마의 집에 나와 엄마, 죽은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뒷마당에 묻어주지 그래? 나는 뒷마당 후 화초와 채소를 보다가 말했다. 엄마는 무슨 뜻인가 가늠하다가 대답했다. 이 집 월세야. 참, 우린 집이 없었다. 나는 서양식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주인 취향이 궁금해서 물었다. 인테리어는 누가 했는데? 용산에 미군기지 있을 때 거기서 일하던 외국인이 사서 꾸민 거야. 평택으로 이사하면서 새를 놓았는데 이 집을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했어. 생각보다 월세도 싸. 외국인이라 뭘 모르나 봐. 입주 조건이 있는 그대로 사는 거야. 정원은 꽃과 잔디를 잘 가꿔주는 것하고. 엄마는 자랑스럽게 말하더니 뒷마당 문을 열었다. 양푼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간 엄마는 풋고추와 오이, 깻잎, 상추와 토마토를 따왔다. 엄마는 수도를 틀더니 화초와 채소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물은 소형 스프링클러를 호스 끝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주는 것이었다. 엄마는 양푼에 뜯어온 채소를 가지고 주방으로 가더니 겉절이를 무치고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를 도우려고 손을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건식이었고 샤워 커튼을 걷자 욕조가 보였다. 샤워기가 고정된 방식이 낯설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커튼을 닫았다. 손을 씻다가 고개를 들자 내 얼굴이 보였다. 한국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내부 설비를 갖추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았다. 집은 계절에 맞추어 변화하는 자연에 대응하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철 따라 다르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사람이 그렇듯이 집도 겨울옷과 여름옷은 큰 차이가 난다. 겨울에는 눈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 닫아야 하는 동시에 햇빛은 잘 들어야 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이글거리는 열기와 쏟아지는 폭우를 잘 막아내야 한다. 메리는 알고 있었어. 한국에 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그는 자신이 읽은 부분을 손으로 집어주었다. 나와 그는 딜쿠샤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건축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는 팀장이었다. 그가 프로젝트를 따왔고 나보고 함께하자고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온 신입인 나에게 평생을 따라다닐 경력이 붙는 제안이었다. 나는 내게 온 기회에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가진 무엇이 그를 내게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면서 얻고 싶은 기회였다. 그는 대답조차 못하고 서 있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 될지 모르며 입주자들을 옮기고 시작해야 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그는 딜쿠샤의 복원에 앞서서 메리가 지배관에 가진 생각을 이해해보자고 했다. 딜쿠샤에 먼저 가보자. 그가 말했다. 그는 다른 팀원들은 두고 나와 함께 갔다. 그는 사직동 딜쿠샤에 가서 무너져가는 딜쿠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는 그를 위로하다가 그의 공간으로 따라갔다. 그는 한강이 보이는 넓은 오피스텔에 나를 데려갔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쾌적하고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 집에서는 세면대에 수도꼭지 하나조차도 빛이 났다. 나는 반지하의 곰팡이 핀 샤워기를 떠올렸고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엄마와 아버지를 생각했다. 한 조각의 햇빛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노랗게 늙어가는 부모를. 내 아버지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었다. 무엇을 하면 이 남자처럼 살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하면 내 아버지처럼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부모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남자의 집 욕실에서 눈부신 것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날 25살의 나는 50대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는 턱수염도 머리칼도 음모도 희끗희끗 세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나를 안으려고 나를 그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들었다. 그는 너가 주는 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는 모를 거라며 내 몸을 쓰다듬었다.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인데 너는 내 기쁜 마음의 궁전이야. 그가 내 눈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내 몸이 당신의 기쁨인 것이냐고. 나는 차마 묻지 못했다. 메리가 가진 기쁜 마음의 궁전은 집이었고 그가 나에게서 찾은 기쁨은 내 몸이었다. 나는 그때 시간 앞에 무너져가던 메리의 궁전을 보았기에 그 무너짐이 젊디 젊은 내 몸과는 멀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나보고 처음 같이 잤던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 자신이 꿈꾸던 공간을 지어 나와 보듬고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계절은 봄이었다. 1층에 있는 너비 14m의 넓은 거실은 그 앞에 있는 포치에 가려서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벽에 황금빛이 도는 노란 페인트를 칠했다. 벽지를 발랐다가는 장마철에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도배를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처음에 벽지가 무슨 색이었든 나중에는 모든 벽이 죄다 이끼 같은 녹색으로 덮이고 만다. 식탁에 앉자 엄마가 보던 책이 펼쳐져 있었다. 엄마는 책에 줄을 그어놓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따라 읽었다. 익숙한 느낌의 책의 하단을 보았다. 호박 목걸이라고 제목이 작게 적혀 있었다. 나는 책을 덮어 앞부분을 보았다. 그가 딜쿠샤를 복원하기 전에 읽던 책이었다. 나보고도 그 책을 읽으라고 했고 나는 읽다가 지쳐서 그만두었다. 딜쿠샤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리의 삶 전반에 관해 쓴 내용이었다. 엄마가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엄마는 겉절이를 접시에 덜고 토마토와 텃밭의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내놓았다. 풋고추를 찍어 먹으라고 된장을 꺼내고 가지와 애호박을 볶아 접시에 덜었다. 이 책은 뭐야? 나는 겉절이를 집어먹으며 물었다.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과 젓갈의 비릿한 맛이 혀에 감겨들었다. 이 책 나온 지 좀 됐는데? 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시간이 남더라. 아버지가 너 집에서 나가고 자꾸 기운이 없다고 하더라. 다니던 회사가 화학약품을 다루던 곳이었는데 우린 그래서 기운이 없는가 했어. 내 아버지가 오래 아프면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한번 오지 그랬니? 빵에 버터를 발라 먹어야 할 것 같은 집에서 겉절이를 씹으며 나는 엄마가 하지 못한 말을 되뇌었다. 독한 것. 나는 그와 먹던 해동한 냉동식품들을 생각했다. 냉동 피자와 냉동 만두, 토스터기에 구운 식빵과 커피, 밀키트 식품들이 그와 내가 나눈 것이었다. 그는 나와 식사를 하러 나가지 않았고 자신의 공간에 나를 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 꽃처럼. 그 공간에서 향기를 피우며 자리를 지키고 있길 바랐다. 너 기억나니?
우리 그 책에 나오는 딜쿠시아에서 잠시 살았었잖아. 엄마가 밥그릇을 내 앞에 놔주며 말했다. 우리가? 기억 안 나. 언제? 엄마는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돌리더니 대답했다. 너 5살 때나 됐을 거야.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집도 절도 없었거든. 빚만 잔뜩 져서 숨어 지낼 때였어. 여기 집이 있다고 해서 왔었어. 나는 젓가락을 놓고 엄마에게 물었다. 근데 왜 한 번도 그 집 이야기는 안 했어? 엄마는 식탁에 앉더니 벽난로 위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기억을 더듬는 것인지 하기 싫은 말을 꺼내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버지한테는 힘든 기억이니까. 그때 한 1년 살다가 그 집 월세 계약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 걸어놨던 보증금도 못 받고 나왔었어.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국가 재산이더라고. 우린 그것도 모르고 사기당한 거였지. 그 집에서 모았던 돈으로 반지하 얻어 살면서 어지간히 일해서 빚을 갚아 나갔었어. 불쌍한 양반. 빚만 갚다가 병나서 갔어. 그나마 산재가 인정돼서 아버지 병원비 내고 얼마간 돈이 남아서 내가 이제 해 잘 드는 집에 산다. 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입을 다물었다. 내가 그와 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삶에 남은 희망이 너밖에 없다고. 우린 너를 위해서 견디며 살았는데 너는 왜 우리를 실망시키냐고. 아버지는 그 남자가 절대 가정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다. 아버지는 며칠을 누워서 울었다.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오면서 꼭 그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나는 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내가 중얼거리자 엄마가 말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펴서 라면도 끓여 먹었어. 고구마도 구워 먹었고. 나는 지금도 벽난로에 붙어 앉아있던 너가 생각나. 나는 사실 좋았어. 사업한다고 밖으로만 돌던 네 아버지가 집에 있기 시작할 때라서. 겨울에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셋이 꼭 붙어서 잘 때도 견딜만 했어. 그래서 딜쿠시아랑 닮은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 이 집 얻으려고 왔을 때 그 느낌이었거든. 저 벽난로가 그때를 생각나게 했어. 나 혼자 남아있어도 그때 셋이 붙어있을 때처럼 따뜻할 것 같아서. 엄마는 투명한 뚜껑으로 화구를 막아놓은 벽난로를 보면서 말했다. 그는 벽난로를 새로 만들자 했고 나는 있던 벽난로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 프로젝트 팀장은 그였다. 대부분 그의 의견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지만 벽난로에 관해서 나는 완고했다. 딜쿠시아는 버려져 있던 기간 동안 무허가로 입주했던 사람들이 거실에 벽을 쌓아 방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과거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딜쿠시아를 복원하는 것은 남겨진 사진 몇 장에 의지해 할 수밖에 없었다. 2층 거실인 테일러 부부의 개인 공간을 복원할 때 벽난로를 복원하는 부분에 관한 대립은 더 심해졌다. 나는 내가 그 공간에 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복원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을 때였다. 1년 정도 작업이 진행되면 내부 공사와 공간 디자인까지 마무리될 것이었다. 내부 공간 디자인을 위해서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날이었다. 그의 만류에도 나는 문화재청 임원단 회의에서 내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고요. 남겨지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어야죠. 다 새로 만들고 사들이는 것들 뿐이잖아요. 벽난로는 딜쿠시아의 상징이에요. 한국 주택과 서양 주택의 가장 큰 난방의 차이죠. 겨울이 추워서 온돌이 적합한 이 나라에 서양식 난로를 놓았던 것. 그로 인해 일반적인 벽돌 쌓기 방식이 아니라 공동벽 쌓기 방식이 도입된 거죠. 공동벽 쌓기로 여름은 습기와 겨울은 냉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벽난로와 공동벽 쌓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양식 건축물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그 시대의 벽난로가 실제 모습으로 복원된 부분은 딜쿠시아의 핵심입니다. 딜쿠시아는 메르의 가족이 살던 집입니다.
메리가 꿈꾸던 공간이면서 메리의 가족이 살던 공간이죠. 그 투기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내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설계했던 건축물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말을 시작했다. 딜쿠샤의 복원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앨버트 테일러의 업적 때문입니다. 앨버트 테일러가 AP통신 기자로 활동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서양에 알린 일과 고종황제의 장례를 알린 일, 제암리 학살 사건을 보도한 일이 그가 우리나라에 해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앨버트가 우리 역사에 남을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서양인이 살던 가옥을 복구하고 문화재로 보존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에 맞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딜쿠샤를 외양부터 거의 다시 짓고 있습니다. 1층의 거실에 장식될 물건들과 2층 거실에 장식될 메리와 앨버트의 물건 구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문화재를 동원해서 제작해야 하는데 그 시간과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러시아산 카펫 한 장에 얼마가 드는 줄 아십니까? 서양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거실에 놓인 물건이지 그 집을 보이지 않는 벽난로 따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문화재청의 임원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임원단 중 몇 사람은 내 의견에 동의했다. 1층의 방 하나에 실제 모습으로 복원한 벽난로와 공동벽 쌓기를 재현해 두라고 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솟아나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가슴이 뻐근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서 찾던 기쁨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이미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끝나가고 있었던 건지 모른다. 나는 밤새 우는 현장 일에 지쳐 있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폭식을 하면서 살이 10kg가 늘었다. 나는 그의 기쁨의 궁전이나 꽃으로 오피스텔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내가 그의 설계에 다른 의견을 내놓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나에게 자주 언성을 높였다. 그동안 그가 쌓아놓은 경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이후 오피스텔로 돌아오지 않았다. 딜쿠샤에 너가 설계한 부분은 한 부분도 남기지 않을 거야. 다음날 내가 벽난로 설계도를 제출했을 때 그가 설계도를 내 얼굴에 던지며 말했다. 그를 기다리며 밤새 다시 그린 설계도였다. 나랑 가볼래? 샐러드를 씻고 있는 내게 엄마가 물었다. 어딜? 딜쿠샤에.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가 오피스텔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회사에서 내 입지는 좁아졌다. 그와 나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를 발판 삼아 내가 올라서려 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가 가정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는 그의 SNS가 증명해 주었다. 내 SNS에는 그의 손이나 발만 나왔다. 그와 내가 뒹굴던 침대나 그가 서 있던 오피스텔 창가는 SNS에 올리지 못했다. 나는 SNS 안에서 늘 혼자 있었다. 나는 그와 나 사이에 흐르는 시간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와 내가 있던 공간은 집이 아니었다. 그와 같이 살았던 시간 동안 나는 그가 이혼하겠다고 했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는 가끔 대학생 아이들을 보러 간다고 했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도 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밤에는 딜쿠샤의 내부 설계를 여러 번 다시 그렸다. 내 안에는 불 켜진 방에 있어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 정신이 담겨있는 공간이야. 내가 평생 꿈꾸며 찾던 공간이지. 그곳에서 너와 보듬고 살고 싶어. 그가 빛나는 봄날 나를 보듬고 했던 약속을 더듬었다. 나도 같은 꿈을 꾸겠다고. 그런 공간을 집으로 갖고 당신과 함께 살겠다고. 그리고 매일 당신의 기쁨의 궁전이 되겠다고. 그 얘기에 속삭이던 나를 떠올렸다. 그와 내가 다시 짓는 딜쿠샤가 그가 평생 꿈꾸며 찾던 공간이길 바랐다. 그러니 나는 딜쿠샤에 그와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담고 싶었다. 그가 그 시간에 아내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평생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즐기고 보살핌을 듬뿍 받고 있을 줄은 몰랐다.
자식들의 존경과 아내의 사랑이 담긴 자신의 집에서 중년이 누리는 안락을 충분히 즐기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몰랐다. 아버지가 가보고 싶어 했어. 너가 지어놓은 딜쿠샤. 엄마가 말했다. 나는 가지 않을 핑계를 찾으려고 대답을 고르고 있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네 SNS에 한동안 딜쿠샤에 작업하는 이야기만 올라와 있더라. 복원되고 오픈했다며. 우리가 살던 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혼자는 못 가겠더라. 아버지 있으면 같이 갔을 텐데. 그 양반도 죽기 전에는 자기가 살던 곳이라 궁금해하더라. 그때 우리를 숨겨준 곳이 딜쿠샤밖에 없었다고. 거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하더라. 우리 가족 셋이 죽어버리려고 했었대.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벽난로에 불 지피면서 있으니까 또 살아보자 싶더란다. 벽난로 앞에서 이불 덮고 잠도 넣어보니까 살고 싶더래. 다시 살림을 얻은 집이니 가보고 싶었겠지. 너가 그 집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도 기대가 컸었어. 아버지의 기대가 컸었다는 말에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가족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딜쿠샤의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그와 나의 사진을 SNS 계정을 통해 그의 아내에게 보냈다. 그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왔다. 직장 동료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던 터였다. 경력도 없는 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의혹을 가졌던 동료들은 그의 아내가 찾아오자 그것 보라고 뒷말을 했다. 그의 아내는 모 대학의 교수라고 했다. 단정한 단발에는 백발이 섞여 있었다. 속눈썹 한 가락에도 교양이 넘치는 여자였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한테 가라고 했어요. 이 나이가 되면 다 귀찮아지거든. 남편을 챙겨야 하는 것도 귀찮아서 젊은 여자 좋으면 가라고 했지. 나는 내 자식들이랑 살면 되니까. 가난한 애가 프로젝트 하라고 달라붙으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신경 쓸 정도도 아니네. 그 사람 안목이 실망스럽네. 아가씨, 진짜 아버지 뻘 되는 남자랑 집 짓고 살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 그 사람이 그러더라. 내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당신이라고. 나는 픽 웃었다. 그건 메리 릴리 테일러의 말이에요. 딜쿠샤를 그렇게 말했죠. 그의 아내가 미친 듯이 웃었다. 나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존나 신파야. 시대에 안 맞게. 너나 나나. 나 그 일 그만뒀어. 딜쿠샤는 내가 설계한 집이 아니야. 내가 말하자 엄마가 대답했다. 알고 있어.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지. 사랑 관계도 일도. 끝난 걸 봐야 돌아보지 않는 거야. 인생이 다 한 덩어리가 아니야. 거기 한 조각 여기 한 조각 흩어져 있는 거지. 너가 말하는 꿈꾸는 공간도 말이다. 그때그때 다른 거야. 20살 때 다르고 30살 때 다르고. 엄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설거지를 했다. 엄마가 그릇을 정리하려고 싱크대를 열었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그릇 사이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유골함을 행주로 닦더니 싱긋 웃고 다시 그 자리에 넣어두었다. 나는 엄마가 뒷마당에 나간 사이에 아버지의 유골을 꺼냈다. 유골을 한 주먹 집어서 방으로 가져간 다음 작은 병에 담았다. 나는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자다가 눈을 뜨니 흔들 의자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병을 앓아 바짝 마른 몸이었다. 나는 몸이 굳어져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집을 떠나던 날처럼 울거나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저기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아버지, 계속 이 집에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도? 나는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엄마의 방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기척이 들렸다. 이불이 부스럭거리고 엄마가 슬리퍼를 끌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아버지의 모습은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 나는 이불을 끌어다 덮으며 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나와서 식탁에 앉아 뒷마당을 보고 있었다. 엄마는 흰 원피스 잠옷 차림이었고 불면의 피로로 눈밑이 검었다. 엄마가 말했었다. 매트리스가 2개 올려진 저 침대도 낡고 오래된 피아노도 소파도 다 이 집 주인의 것이라고. 대낮의 햇빛 아래에서는 찬란해 보이던 것들이 밤이 되자 음습했다. 나는 인기척을 내고 엄마와 이야기를 하며 이 새벽을 보낼까 잠시 고민했다. 엄마는 내가 깰까봐 발소리를 내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엄마는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고 차를 내렸다. 나는 벽에 있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였다. 엄마는 찻잔을 들고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나를 보며 차를 마셨다. 새벽 4시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잠결에 엄마가 쌀을 씻어 밥을 짓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자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엄마가 흔들어 깨울 때까지 잤다. 엄마와 나는 지하철을 타고 독립문역에서 내렸다. 종로를 통해 행춘동으로 걸어가는 길도 있지만 비 오는 날이었다. 걷는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독립문역에서 내려 사직터널 방향으로 걸었다.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이라는 팻말이 있었다. 엄마와 나는 계단을 올라가서 딜쿠시 앞에 도착했다. 엄마는 600년 된 은행나무를 한참 올려다봤다. 비가 내려서 인적이 드물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보일 뿐이었다. 엄마와 나는 딜쿠시에 발을 들였다. 1층 거실에 벽난로가 보였고 식탁이 놓여 있었다. 벽난로는 모양만 내놓은 것으로 화구는 시멘트로 막혀 있었다. 오른쪽 방으로 발을 옮겼다. 그 방에 실제 벽난로의 모형이 재현되어 있었고 천장에 골격이 보였다. 건축 방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공동벽 쌓기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주장하던 벽난로의 재현을 보았으나 화구가 꽉 막혀 있어서 실망했다. 100년의 시간을 견딘 벽돌이지 제 모양을 잃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 그러나 재현해 놓은 모양은 내가 설계했던 모양이 아니었다. 여긴 전시실일 뿐이야. 진짜 메리의 집이 아니라고. 정신 차려. 내가 설계해서 제출한 벽난로를 보며 그가 말했다. 시멘트로 발라놓을 거면 도대체 왜 방마다 벽난로 모양을 만들어놔요? 다른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내가 그만두고 나갈 때까지 직장에서 나한테 압력을 줬다. 그와 관련된 소문도 그가 퍼뜨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진짜 나를 좋아했던 건가요? 아니면 내 몸을 원했던 건가요? 너랑 내 아내의 차이가 뭔 줄 알아? 너가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아 말해주는데 내 아내는 아내의 몸 자체가 곧 집인 여자야. 원하는 공간을 완성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여기야, 엄마가 말했다. 여기 이 방이 우리가 살던 방이었어. 화장실은 공동이었어. 여기 벽난로 자리가 남아있구나. 이 낡은 벽돌 보이니? 막아버린 것 같은데 이 구멍 안에다 불을 피웠어. 2층 왼쪽 방으로 들어간 엄마가 말했다. 벽에는 낡은 벽돌 벽이 있었고 벽돌 가운데 정사각형의 구멍이 있었다. 구멍 안은 검은재의 흔적이 있었다. 나는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을 보았다. 창마다 보이는 것은 다른 빌라의 벽들이었다. 딜쿠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택과 건물이 빼곡해서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엄마의 작은 마당과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딜쿠시아 내부는 설계도보다 작게 보였는데 3중으로 공동벽 쌓기가 되어 있고 내부가 방들로 나뉘었기 때문이었다. 그땐 나도 젊었지. 그리고 그때 참 좋았어. 2층짜리 넓은 주택에서 살다가 이런 좁은 방으로 와서 사는데 셋이 있으니까 좋더라. 어린 시절에 내가 벽난로에 손을 쪼이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내가 그의 뜻을 거스르며 벽난로에 집착한 것이 기억도 못하는 어릴 적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그렇다.
내가 진짜 궁전을 상상하고 와서 그런가? 우리가 살던 때는 방이 칸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때가 더 넓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방마다 밥 해 먹느라고 냄새 피우고 사람들 울고 웃던 소리 다 들리고 그때는 진짜 집 같았는데 여긴 그냥 박물관이구나. 엄마가 허탈한 표정을 짓더니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주머니에 숨겨왔던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폐쇄회로가 천장은 모서리 부분에 있었다. 나는 등으로 폐쇄회로를 가리고 벽에 난 구멍 앞에 섰다. 여기에 아버지를 한 조각 남겨주고 싶었다. 아기 때 말이다. 5살 때 너가 얼마나 예뻤는 줄 아냐?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예뻤어. 아버지가 말했던 그 5살 때가 이곳에서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구멍 안에 아버지를 밀어넣었다. 일부라도 내가 지원하는 공간, 아버지가 행복했던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길 바라며. 아버지, 미안해요. 나는 구멍에 대고 속삭였다.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구멍 안에는 밝고 포근한 주황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 메리의 거실이 있었다. 내가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이 벽난로인 듯했다. 메리와 엘버트, 아들인 브루스가 벽난로 주변에 있었다. 엘버트는 자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체스를 두고 있었다. 메리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책을 읽고 있었다. 브루스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메리가 한마디 하자 엘버트가 대답했고 브루스의 한마디에 셋은 웃었다. 메리는 펜을 꺼내서 책에 줄을 긋고 메모를 했다. 당신이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메리가 말하자 그 말은 그가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다. 메리네 가족의 한 조각도 여기 남아 이렇게 호박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구멍에서 눈을 뗐다. 구멍 안에서 다시 불빛과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군고구마 냄새도 났다. 나는 다시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엄마와 아버지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솜털이 툭툭 튀어나오는 낡은 이불을 돌돌 말고 있는 것은 어린 나였다. 군고구마 다 익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들이밀고 있던 꼬챙이를 꺼냈다. 고구마가 깨어져서 구워져 있었다. 어린 나는 이불을 걷어버리고 아버지의 무릎에 앉았다. 아버지는 군고구마 껍질을 벗기다가 얼굴에 검은재가 묻었다. 그곳을 보고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노랗게 익은 고구마 한 입을 받아먹은 어린 나는 또 달라고 입을 새처럼 벌렸다. 어린내가 고구마를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도 군침을 삼켰다.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한 조각 고구마가. 내가 다시 돈 많이 벌면 이만한 집 사서 살게 해줄게. 아버지가 엄마를 보고 말했다. 엄마는 어린 나와 벽난로인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도 좋아요. 그동안 집만 크고 외로웠거든요. 당신이 밖에 다른 사람을 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 잊었어요. 당신이 죽지 않고 살기로 했으니까요. 나는 작은 텃밭이 있는 조그만 집이면 돼요. 아버지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어린애가 고구마를 더 달라고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가 그와 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울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냥 화를 내면 될 것을. 몸져 누워 며칠을 울고 있던 아버지는 당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이 딸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했겠지. 젊은 아버지가 눈을 껌뻑거리며 벽난로인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벽난로에서 고구마를 꺼내 엄마에게 내밀고 한 입 먹으라고 했다. 엄마는 고구마를 먹으면서 입술 주위에 숯검장을 묻혔다. 어린애가 엄마 얼굴을 보면서 깔깔 웃었다. 우리 가족의 한 조각이 그곳에 있었다. 주황불이 호박버섯처럼 환하게 빛나다가 꺼졌다. 나는 검고 차가워진 그 구멍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한순간이라도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 추억으로 남겨두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돌아보았다. 엄마도 이 구멍을 들여다보았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의 한 조각을 마음으로 되새길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딜쿠시아 이후에 반지하를 전전하며 이사 다녔는데 간혹 장마에는 집에 물이 차기도 했다. 물이 빠지면 가재도구를 싣고 계속 살았다. 나는 곰팡이 핀 집이 싫어서 집을 나가는 꿈을 꾸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해 잘 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지. 다짐하며 잠이 들었다. 대학에 다니고 졸업해서 취직해도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부모를 돌보고 노후를 책임져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자 진짜 도망가고 싶었다. 그는 나한테 도피처였다. 그가 꿈꾸는 집을 지어주길 바랐던 것이 아니라 도망갈 기회를 주길 바랐던 건지 모른다. 나의 이런 빈 마음을 간파한 그의 아내는 폭소를 터뜨린 거겠지. 엄마와 나는 딜쿠시아를 나와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려다보았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았다. 과거의 딜쿠시아는 높은 지역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주변의 주택들이 올라와서 푹 파묻혀 있었다. 그 많은 건물에는 지하가 있고 우리 가족이 떠돌며 살던 지하도 그 어디쯤 있었다. 아버지의 유골을 한 줌씩 집어서 우리가 살았던 집에 뿌린다면 몇 줌이 필요할까? 내가 지낼 아버지의 장례식은 이제 시작이었다. 너는 어디에서 살고 싶니? 엄마가 내게 물었다. 나는 메리의 집을 올려다보고 엄마의 뒷마당을 떠올렸다. 콩과 옥수수를 따먹으러 새들이 날아오던 곳. 메리의 집과 엄마의 집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빌라와 주택과 아파트가 있었다. 내가 원하는 집은 그 사이 어딘가에 다시 지어지고 있었다. 어떠세요?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계신가요? 지금은 다 주무시겠지요? 저는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꿈속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박지음의 불면을 잊은 긴긴밤 불밤이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지음의 책 관계 온도는 알라딘과 예스24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굿나잇.